북한 권력 핵심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2026년 2월 북한 제9차 당대회 폐막날, TV 속 화면에서 명단에 이름이 사라진 한 인물이 있었고 그것이 평양군 핵심부를 조용히 뒤흔들었습니다. 그날 밤 긴급 연락을 받은 총참모부 고위 간부 한 명은 사흘 안에 가족과 함께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과연 그 화면 속에서 누가 사라졌고 그것이 한 가족의 운명을 어떻게 바꾸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숨겨진 북한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그 모든 것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제 고향은 평양입니다. 평양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그림이 떠오르시나요? 텔레비전에서 보셨던 그 넓은 광장, 높다란 동상들. 맞습니다. 저는 바로 그 한복판에서 자랐습니다. 모란봉구역, 군인 가문이 대대로 살아온 동네였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항일빨 치산 출신이셨고 아버지는 6.25 때 총을 드셨던 분입니다. 그러니 제가 군복을 입은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지요. 어릴 때 기억이 생생합니다. 아침이면 아버지가 훈장을 달고 출근하셨는데 그 훈장들이 햇빛에 반짝이던 모습이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성철아, 이 나라가 너에게 베풀어준 것을 잊지 마라. 아버지는 밥상 앞에서 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뼛속 깊이 새겼습니다. 어르신들도 아시다시피 그 시절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는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셨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살고 싶었습니다. 군관학교를 나온 뒤 저는 총참모부에 배치되었습니다. 20대 중반의 일이었지요. 총참모부라고 하면 우리로 치면 합동참모본부 같은 곳인데 북한 군대의 모든 작전을 총괄하는 핵심 기관입니다. 저는 그곳에서 최룡해 부원수님 라인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최룡해라는 분, 여러분도 뉴스에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 다음으로 권력 서열 2위라고 알려진 분이지요. 그 시절 저는 이른바 줄을 잘 잡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최룡해 부원수님의 눈에 들었다는 것은 하늘이 내려준 기회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저는 밤을 새워가며 작전 계획서를 다듬었고 상급자 앞에서는 누구보다 크게 충성을 외쳤습니다. 그 시절 총참모부 안에는 보이지 않는 경쟁이 있었습니다. 마치 옛날 궁중에서 임금님 총애를 받으려고 신하들이 눈치 싸움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랬습니다. 누가 더 충성스러운가? 누가 더 위에 잘 보이는가? 저는 그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제 젊음을 통째로 쏟아부었습니다. 회의 때마다 가장 먼저 발언하고 어떤 지시가 내려와도 알겠습니다. 를 제일 크게 외쳤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때는 그게 옳은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생활은 넉넉했습니다. 여러분, 북한이라고 하면 다들 굶주리는 모습을 생각하시지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평양, 그 중에서도 군 간부 아파트에 사는 우리는 달랐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특별 공급이 들어왔습니다. 쌀, 고기, 기름. 일반 주민들은 꿈도 못 꾸는 것들이었지요. 전용 병원도 있었고 딸아이는 군사학교 유치원부터 남들과 다른 교육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것이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나라를 위해 충성하는 사람이 대접받는 것, 그게 이치에 맞는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나 그 믿음에 처음으로 작은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은 어느 봄날 회의실에서 틀어놓은 뉴스 화면에서였습니다. 화면 속에는 지방 어딘가의 협동농장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배경으로 스쳐 지나간 한 아이의 얼굴이 도무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이 그게 제가 지키겠다고 다짐했던 이 나라의 아이 얼굴이 맞는지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물음표를 던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그 물음을 바로 마음속 깊이 눌러 묻었습니다. 그게 당시 저의 세상이었으니까요. 그날의 일을 저는 지금도 눈을 감으면 선명하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2025년 늦가을이었습니다. 총참모부 청사 뒤편, 간부들만 출입하는 별도의 회의동이 있었는데 그날따라 평소와 다른 분위기가 복도 전체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고 지나가는 발소리마저 조심스러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어떤 분위기는 말보다 먼저 도착합니다.
그날이 딱 그런 날이었습니다. 김용범 상장. 저보다 12살 위의 그분은 최룡의 동지 라인에서 저의 직속 선배나 다름없었습니다. 군 내부에서 최동지의 오른팔로 불리던 분이었고, 저도 그분 덕에 여러 차례 자리를 옮기고 진급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함께 식사도 하고 가족끼리 명절 인사도 나누던 사이였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로 치면 한 직장에서 20년을 같이 다닌 동료 같은 사이랄까요. 그런 그분이 하루아침에 반당 종파분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회의실 문틈 사이로 제가 본 것은 무릎이 꿇린 채 고개를 숙이고 있는 그분의 뒷모습이었습니다. 양옆에 보위부 요원들이 서 있었고, 상석에는 차갑게 굳은 얼굴의 상관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본 순간 제 발이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어떤 죄목인지는 나중에야 들었습니다. 회의 중 발언이 문제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작전 계획에 이견을 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6.25 때도 이렇지는 않았다던데 하고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전쟁터에서 나라를 위해 싸운 군인이 의견을 냈다는 이유로 무릎을 꿇는 나라. 제 아버지께서 그 모습을 보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아버지는 군인은 나라와 백성을 위해 존재한다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제가 목격한 건 군인이 오직 한 사람만을 위해 존재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저녁상을 차려 불렀지만 젓가락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딸아이가 학교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제잘제잘 늘어놓는데 그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것처럼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아이가 커서도 이 나라에서 살아야 하는가?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뭔가가 제 안에서 소리 없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튿날 출근길에 김용범 상장의 이름은 이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분의 사진이 걸려 있던 자리에는 다른 무언가가 채워져 있었고, 동료들은 그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없었다는 듯이요. 마치 지우개로 지워버린 것처럼. 저는 그것이 가장 무서웠습니다. 한 사람의 30년 군 생활이 하루아침에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 그건 그분의 이야기가 아니라 제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날부터 저는 제가 서 있는 땅이 얼마나 얇은 얼음판 위인지를 비로소 발바닥으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의심이 시작되면 모든 것이 달라 보입니다. 김용범 상장의 일이 있고 나서 몇 달이 지났습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총참모부 작전국 부국장이었고, 회의에 나가 보고를 했고, 간부들과 식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속은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지나쳤을 것들이 눈에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복도 끝에서 저를 바라보다 눈을 피하는 사람, 회의 때 제 발언 직후 무언가를 받아 적는 손, 퇴근길에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따라오는 검은 외투의 남자. 처음에는 제가 예민해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 겨울, 제 의심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직접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는 퇴근 후 모란봉 인근 약국에 들렀습니다. 딸아이 감기약을 사러 간 것이었는데 약을 받아들고 나오는 순간 맞은편 건물 입구 그늘에 서 있는 두 남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들의 시선이 약국 문을 나서는 저를 향해 동시에 움직이는 것을 저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군 생활 20여 년의 보위부 사람들을 숱하게 봐온 제 눈이 틀릴 리 없었습니다. 저는 태연한 척 걷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지만 그것을 티내는 순간 끝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위기의 순간에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요. 옆집에서 다 들여다보는 것처럼, 아니 그보다 더 가까이서 누군가 저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렇지 않은 척 집으로 걸어가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내에게 처음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낮은 목소리로 딸아이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나서였습니다. 아내는 처음엔 제가 과민 반응하는 것이라 했지만 제 얼굴을 보더니 이내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보위부가 한번 눈독을 들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의학이 없어 약 하나를 구하기도 하늘의 별 따기인 이 나라에서 보위부에 끌려가면 그 어떤 약도 소용없다는 것을 더 견디기 어려웠던 건 직장에서였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동료들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점심을 같이 먹자고 먼저 손을 내밀던 이들이 이제는 저와 마주치면 어색한 인사만 건네고 지나쳤습니다. 권력이라는 것이 원래 그렇습니다. 기울어지기 시작했다 싶으면 다들 먼저 발을 뺍니다. 이 나라뿐 아니라 어디서나 그렇겠지만 여기서는 그 대가가 목숨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나는 이 나라를 위해 20여 년을 바쳤는데, 그러나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잘못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김용범 상장도 잘못이 없었으니까요. 이 체제에서 숙청은 죄의 유무와 관계없이 결정되는 것이었습니다. 위에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면 그만인 것이었습니다. 그 깨달음이 찾아오던 날 밤, 저는 처음으로 여기서 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직 결심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번 스쳐 지나간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이후로 단 하루도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2026년 2월 25일, 저는 그 날짜를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제9차 당대회 폐막날이었습니다. 총참모부 간부 식당에 모인 우리는 대형 TV 화면으로 중계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당 중앙위원 명단이 낭독되기 시작했고, 간부들은 저마다 익숙한 이름들을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화면을 보다가 서서히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최룡의 동지의 이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의원 명단에도 없었습니다. 20여 년간 이 나라 권력의 중심에 서 있던 그분이 화면 속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옆에 앉은 동료들도 눈치를 챘는지 서로 눈빛을 교환했지만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사흘 후였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각에 휴대전화로 짧은 연락이 왔습니다. 오래된 지인이었는데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리 동지, 빨리 자리를 피하시오. 명단에 동지 이름과 가족들 이름이 다 올라가 있어. 그게 전부였습니다. 전화는 그것으로 끊겼고 그 번호로 다시 걸었을 때는 이미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전화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25년 군 생활 동안 총구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손이 그날 밤은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아내를 불렀습니다. 딸아이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우리 둘은 마주 앉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아내의 눈빛이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언제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저는 빠를수록 좋소라고 답했습니다. 그 다음 날 새벽, 저는 혼자 아버지 묘소를 찾아갔습니다. 평양교회 야산 중턱에 있는 작은 묘였는데 거기까지 걸어가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르신들 중에도 부모님 산소 앞에 서보신 분들은 아시겠지요. 살면서 가장 솔직해지는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라는 걸. 저는 무릎을 꿇고 오랫동안 엎드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 나라를 지키라고 가르치셨는데 아들이 이 나라를 떠납니다. 불효자식 용서하십시오. 그 말을 끝내고 나서야 겨우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결심은 그 순간 완전히 굳었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여기 남아있다가 가족까지 모두 잃는 것보다는 살아서 저 아이에게 다른 세상을 보여주는 것이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식을 키워보신 어르신들이라면 그 마음을 아실 겁니다. 내 한 목숨은 버릴 수 있어도 자식만큼은 지켜야 한다는 그 마음을요. 고향 집을 마지막으로 한 바퀴 돌았습니다. 아내가 정성껏 갖고 온 작은 화분들, 딸아이가 상장을 받아 붙여둔 벽면, 오래된 가족 사진 한 장. 저는 그 사진 한 장을 조용히 품속에 넣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평양에서 가져온 전부였습니다. 떠나기로 한 날은 2월 말이었습니다. 아직 강물이 얼어붙은 계절이었습니다. 우리 세 식구는 각자 따로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함께 다니면 눈에 띄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낡은 손바지에 두꺼운 겉옷을 걸치고 함경북도 쪽 공사판을 오가는 노동자처럼 꾸몄습니다. 소장 계급장을 달던 손으로 낡은 보따리를 들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상상도 못할 차림이었지만 그날만큼은 그게 살 길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살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청진까지 내려가는 데만 하루 이상이 걸렸습니다. 기차 안에서 저는 내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나치는 마을들, 논밭들, 사람들의 얼굴. 이 땅을 지키겠다고 25년을 바친 곳인데 지금 저는 그 땅을 등지고 있었습니다. 그 기분이 어떤 것인지는 말로 다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두만강 근처에서 브로커와 만났습니다. 미리 연락이 닿아 있던 사람이었는데 다행히 믿을 만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분이 알려준 시간대는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 국경 경비대, 교대 직전이었습니다. 그 틈을 노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군 작전국 출신답게 그 말을 단번에 이해했습니다. 교대 시간이 되면 경비 집중력이 흐트러집니다. 그 10분에서 15분이 우리에게 주어진 전부였습니다. 강가에 도착했을 때 아내와 딸아이가 먼저 나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딸아이 얼굴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저는 가슴이 꽉 조여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16살짜리 아이를 이 한밤중에 얼어붙은 강을 건너게 해야 한다는 것이 아버지로서 얼마나 참기 힘든 일인지요. 하지만 여기서 망설이면 모두 끝이었습니다. 새벽 2시 15분, 우리는 강으로 내려섰습니다. 얼음은 생각보다 두꺼웠지만 중간쯤에서 물이 흐르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건너는 순간 딸아이가 발을 헛디뎌 한쪽 무릎을 꿇었습니다.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아이 팔을 잡아 일으켰고 그 순간 저편 강둑에서 순찰 조명이 천천히 쓸고 지나갔습니다. 모두 얼음 위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조명이 우리 앞 몇 미터 앞에서 멈췄다가 돌아갔습니다. 숨을 참은 채 10초쯤 지났을까요? 그 10초가 제 생애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조명이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야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불효인지 옳은 일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 아이만큼은 지키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다시 걸었습니다. 중국 땅에 발을 디딘 것은 새벽 2시 40분이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는 순간 다시는 걸을 수 없을 것 같아서였습니다. 중국 땅을 밟는 순간 저는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은 사흘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브로커의 안내로 우리가 처음 들어간 곳은 연변 조선 쪽 자치주의 작은 농촌 마을이었습니다. 같은 우리말을 쓰는 분들이 사는 곳이라 처음엔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어르신들도 아시다시피 낯선 타지에서 같은 말을 쓰는 사람을 만나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지요. 마치 이산가족이 서로를 알아보는 것처럼요. 우리를 받아주신 조선족 어르신 내외부는 밥을 지어주시고 마른 옷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따뜻함은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하지만 숨어 지내는 삶은 가혹했습니다. 낮에는 집 밖을 나서지 못했습니다. 창문 너머로만 중국의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소장 계급장을 달던 사람이 낡은 농사일 작업복을 입고 방 안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굴욕스럽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남는 것이 전부였으니까요. 열흘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브로커를 통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북한 보위부 추적조가 이미 연변 일대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우리처럼 탈북한 평범한 사람들을 잡으러 온 게 아니라 저를 특정해서 쫓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총참모부 고위 간부의 탈북은 그들에게 보통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 밤 다시 짐을 쌌습니다. 그 이후 2달가량이 가장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마을을 옮기고 또 옮기고 조선족 교회 지하에 숨었다가 다시 허름한 농가 헛간으로 이동하고 딸아이는 군말 없이 따라다녔습니다. 그 아이의 얼굴이 처음보다 훨씬 여위어가는 것을 보면서 저는 이것이 옳은 결정이었는지 수도 없이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아내는 매일 밤 기도를 드렸습니다. 소리 없이 입술만 움직이며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한국 선교사님 한 분이 우리를 만나러 오신 건 중국에 들어온 지 약 2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지하 교회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이 닿은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아무 대가 없이 도움의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주시냐고 여쭤봤더니 같은 민족이니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같은 핏줄이라는 말이 그렇게 크게 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선교사님께서는 우리를 남쪽으로 보내줄 루트를 알아봐 주셨습니다. 중국을 벗어나 동남아시아를 경유하는 길이었습니다. 험하고 위험한 길이지만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을 향해서 미얀마로 넘어가는 국경은 산이었습니다. 높고 가파른 산, 선교사님의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된 안내인을 따라 우리 세 식구는 밤새 산을 탔습니다. 딸아이는 한마디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가 신고 있던 낡은 운동화가 산중턱에서 밑창이 떨어졌을 때도 아이는 그냥 꽉 묶고 계속 걸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아이가 저보다 훨씬 강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미얀마를 지나 태국 국경 근처까지 내려오는 데 닷새가 걸렸습니다. 그 닷새 동안 먹은 것이라곤 안내인이 나눠준 건빵 몇 조각과 물이 전부였습니다. 손발이 부르트고 온몸에 모기에 물린 자국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추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태국 국경을 넘은 것은 새벽이었습니다. 그런데 국경을 넘자마자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태국 현지 경찰 순찰대였습니다. 불법 월경자로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서에 끌려가 별도의 유치장에 갇혔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태국어는 한마디도 몰랐고 그들은 우리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가장 두려웠던 것은 강제 송환이었습니다. 북한으로 돌아가면 우리 세 식구 모두 끝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유치장에서 이틀을 보냈습니다. 아내는 딸아이를 끌어안은 채 한쪽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25년을 군인으로 살면서 처음으로 완전히 무력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기분이 어떤 것인지 경험해보지 않으신 분은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오전이었습니다. 유치장 문이 열리더니 낯선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깔끔한 양복 차림이었는데 유창한 한국말로 리 선생님이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 대사관 직원이었습니다. 선교사님 쪽에서 연락이 닿아 긴급 개입이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안내로 우리는 유치장을 나왔습니다. 대사관 차량에 오르는 순간 딸아이가 처음으로 소리 없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을 떠난 이후 단 한 번도 울지 않던 그 아이가, 저도 그 아이를 끌어안은 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방콕 한국 대사관 건물이 보이던 순간, 태극기가 보이던 그 순간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한국 땅을 처음 밟던 날,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인천공항 입국장 바닥이 발밑에서 느껴지던 그 순간을 저는 지금도 몸으로 기억합니다. 25년을 군인으로 살면서 단 한 번도 무릎이 꺾인 적 없던 사람이 그날은 그냥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옆에 있던 아내가 제 팔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딸아이가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한국에 온다고 해서 모든 것이 바로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국가정보원 합동조사가 먼저였습니다. 총참모부 작전국 부국장 출신이니 당연한 절차였습니다. 조사관들은 정중했지만 꼼꼼했습니다. 몇 달에 걸쳐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물었습니다. 저는 아는 것을 모두 말했습니다. 25년간 제가 그 체제를 위해 일한 것들이 이제 그 체제의 실상을 알리는 데 쓰인다는 것이 묘한 기분이었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하나원에 들어갔습니다. 탈북자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도록 돕는 곳인데 거기서 저는 생전 처음 보는 것들을 만났습니다. 24시간 불이 켜진 편의점, 마트에 넘쳐나는 물건들, 지하철 안에서 저마다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께는 너무나 익숙한 풍경이겠지만 저에게는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말투도 달랐습니다. 억양도, 쓰는 단어도.
그래도 같은 말이었습니다. 같은 민족의 말이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밤이었습니다. 조용해지면 북에 두고 온 사람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평양에 계신 노모, 연락이 닿지 않는 동생 내외, 함께 20년 넘게 군 생활을 했던 동료들. 그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저 때문에 연좌제로 고통받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밤마다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 죄책감은 지금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딸아이는 한국 학교에 들어가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처음에는 말투가 다르다고 놀림도 받았다는데 석 달이 지나자 제법 자연스러운 서울 말씨가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가 웃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두만강을 건너던 그 밤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통일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도 북녘 땅에는 저처럼, 아니 저보다 훨씬 힘든 상황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르신들 세대가 겪으신 분단의 아픔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6.25의 포성은 멈췄지만 그 아픔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총을 들고 그 체제를 지켰던 제가 결국 그 체제에서 도망쳐야 했습니다. 최룡해가 사라지던 그날, 저도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살아서 서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솔직한 증언입니다. 우리 세대의 통일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북녘 땅에 두고 온 어머니를, 동생을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그날이 오기를 바라며 오늘도 저는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